여러분, 대출자들의 비명 참 장난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 비명의 소리가 굉장히 크지만 말입니다. 대출자의 비명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자가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3.47에서 4.67입니다. 3.47에서 4.67이면 야, 이거 엄청나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은행도 지금 3.14에서 3.85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출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우대금리마저도 지금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거든요. 정부가 우대금리 없애라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는 금융시장의 시장경제가 죽었다예요. 충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산업이라는 게 돈놀이 시장 아니에요? 돈놀이 시장의 핵심이 뭡니까? 돈놀이 시장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 돈을 안 빌려줘요. 일단 내가 시종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정부가 빌려주지 마라 하니까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잃었습니다. 내가 고신용자라도 돈을 안 빌려주니까. 여기에다가 시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돈을 잘 갚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낮춰주잖아요. 오히려 지금 높이고 있어요. 고신용자에게도. 그러니까 신용사회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능이 지금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정부가 그냥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죠? 시장의 본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시장경제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금리마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기준금리는 0.75%로 가만히 있는데 왜 올라가나 하면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갑니다. 코픽스 금리.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자금을 조달하는 전체 액수의 가중 평균 금리입니다. 은행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대출도 해주지만 그 돈 가지고 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은행채를. 은행에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 그 이자율에 8개 은행의 가중평균치가 코픽스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요. 코픽스 금리가. 여러분 보세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가 0.9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1%가 넘어섰어요. 1.02%까지 올라가더니 9월에는 1.16%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0.14%가 올랐네. 0.14%. 야, 이건 장난 아니죠. 1.16이라는 것도 2020년 5월에 1.20%였거든요.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수치인데다가 1.16%가 전달 대비해서 0.14%가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솔직히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비투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4.6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점점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11월에 기준금리를 또 0.25% 올려서 기준금리가 1%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5% 된다는 이야기예요. 5%.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용대출금리보다 낮거든요. 그러면 신용대출금리는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요. 자칫 말입니다. 악수를 두는 것 아니냐. 샘물에 독을 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금리거는 진짜 민감하거든요. 돈 빌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안 하고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경제에 충격까지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너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나 못 갚아 하고 디폴트 선언하는 사람들도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가계부채가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1805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2분기예요. 지금 3분기가 되면 또 엄청 올라갈 겁니다. 10%만 올라갔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900조가 되는 것은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필요해요. 저는 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장 경제라는 기본 원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시장 경제 원리를 깨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고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막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야 돼요. 가게는요. 소득이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소비를 못합니다. 그럼 정부가 또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지금 10월인데 3차 추가 경정 예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설날 어떤 식이든 돈을 뿌릴 거거든요. 어떤 식이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금리를 이렇게 무작정 올리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올리는 목적 자체, 대출 규제를 하는 목적 자체가 모든 게 부동산에 맞춰 있다는 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를 다 깨면서까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부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금융당국에서도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이제 고성범 금융위원장이죠. 소신을 가지고 우리 금융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시장경제까지 깨가면서 그리고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경제를 대응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